밤 9시 10분경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저 상은이 친구인데요? 라는 여성의 바꿔달라는 말에 수화기를 동생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동생은 이내 아니 친구가 차비가 없어 돈 좀 빌려달래. 왜 맨날 돈을 자꾸 빌려달라는 건지. 현금 18만원을 챙겨 슬리퍼 차림으로 나갔던 여동생. 그런데 그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3일 후 집에서 5km 떨어져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조석 야석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범인을 알 수 없는 영구 미제 사건, 토요 사건 팩트, 그날의 전화, 박상은님 미제 사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9월 21일 오전 삼성동 한조상사 인조대리석 야적장 분쇄 더미 속 발견된 변사체입니다. 최초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조회해본 결과 부산산업대학 공예과에 재학 중인 박상은님으로 확인됐는데요. 상황이 며칠 전 서울의 상경에 오빠의 집에 머물고 있었으며 사흘 전 오빠가 실종 신고를 냈다는 사실을 경찰은 확인합니다. CCTV와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처음 전화를 받은 오빠에게 어떤 사람이 과연 전화한 걸까요? 9월 18일 밤 9시 10분경 경상도 억양이 섞인 서울 말씨를 쓰는, 그리고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여성의 목소리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반응도 이랬다고 합니다. 전혀 당황하지도 않았고 반가운 듯한 말투도 그렇게 비치지 않았고 응 이런 식으로 대답만 했고, 통화를 마친 후에 친구가 차비가 떨어져서 돈을 빌려달래 조금 떨떠름하게 얘기하면서 나 여기 아파트 17동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 라고 얘기하고 나갔던 겁니다. 그럼 명확합니다. 전화를 한 그 여성이 바로 유력 용의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전화를 건 여인이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부검 결과 왼쪽 귀에서는 좀 이상한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이것, 치흔입니다. 치흔이라는 건 치아 자국, 즉 치아로 물었다라는 그런 증거지요. 이를 두고 아마 사망하기 전 어떤 사람과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범인은 남자일 확률이 높을 것이며 범행 동기가 치정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당시에 면식범, 즉 아는 사이가 범인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이유가 사체에서는 어디에도 반항은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납치가 되었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그랬을 때 어딘가에 부딪혔던 흔적이 있으면 반항이 매우 셌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런 내용이 안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체에선 또 하나, 정액반응까지 확인됩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박양은 면식범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일 것이다,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9월 17일 상경했던 박양은 남자친구도 있었고요. 사건 발생 전 남자친구와 자주 만났던 것도 확인되고 다른 지인들도 만났던 것으로 확인되어 치흔과 정액 자체를 두고 무조건 그게 범인의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양에 의해서 사라진 건 또 없을까요? 사건 당일 집에서 나갈 때 가져갔던 지갑과 금반지가 사라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안경도 쓰지 않은 채 슬리퍼만 신고 잠실동 장미아파트 17동 앞에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며 사라져버린 박양. 어떻게 5km가 떨어진 그 장소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을까요? 한 가지는 명확했습니다. 분명 이동편이 존재하죠. 자동차라는 겁니다. 만약 그 자동차가 버스였다고 한다면 당시에는 안내양도 있었고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억을 할 텐데, 그런 목격자가 없다는 점을 보면 택시가 아니면 아마 누군가의 자가 차량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상황이었죠. 경찰은 유력 용의자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거칩니다. 분명 면식 관계였기 때문에
박양의 수첩에 적혀있는 남녀 친구 등 138명, 거기에 해외 연수를 최근 갔다 온 게 확인되어 해외 연수 동기생 31명까지 모두 탐문 수사를 펼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4명의 남성이 용의선상에 올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 용의자, 실종되던 당일날 밤 그 집 앞까지 직접 데려줬던 남자친구 장씨. 두 번째 용의자, 한때 피해자 박양과 가깝게 지냈지만 결국 둘은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미국 어학연수 동기생 정씨. 그리고 세 번째 용의자는 평소 박양을 짝사랑해왔다는 미국 어학연수 동기생. 마지막 용의자는 박양이 계속 거절했지만 지속적으로 구애를 해왔다는 나이가 좀 많았던 사업가. 이렇게 경찰은 크게 4명의 사람으로 용의자를 압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4명은 모두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 만난 적도 없다. 이상하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경찰은 한 명을 체포합니다. 박양을 죽인 혐의, 남자친구 장씨였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장씨의 검거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당일 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어요 라는 포장마차 여주인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어떤 대화인데요? 아니, 이 집에 전화해가지고 좀 불러내달라고 했는데? 문득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죠. 용의자를 대면해본 결과 포장마차 여주인은 그날 나한테 부탁했던 사람이 그 4명 중에 장씨예요 라고 지목을 해버린 겁니다. 분명 장씨는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나는 사건 당일 박양을 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인데 내가 왜 살해를 하느냐. 살해 동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 수사가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던 그때 국가수는 한 가지의 결과를 내밉니다. 박양의 볼에 있는 저 치은이 장씨의 치은과 일치한다라는 결과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의자들 3명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의 범인은 결정났습니다. 결국 장씨는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랬느냐라는 거에 하나씩 진술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8일날 박양을 집에다 일단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9시 20분경에 여자 목소리를 내서 흉내를 내서 가성으로 내서 다시 불러내었다. 그리고 살해 현장 부근이었던 삼정장 여관에 함께 택시를 타고 와서 잠깐 그런 관계를 갖고 밤 11시경에 여관에서 나오는데 박양이 갑자기 자신에게 장례를 책임져라 라고 얘기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범행을 어떻게 저질렀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구체적이었는데요. 여관을 나오며 소리를 질러서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면서 뒷머리가 여관 담벽에 부딪혀 사망하게 되자 시신을 10여 미터 떨어졌던 인조석 야석장으로 끌고 가 반지를 빼 강도살인으로 위장하고 사체를 붓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진술이 있으면 누가 봐도 범인이었죠. 하지만 자신이 자백을 했던 그날 밤 장씨는 돌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살 시도를 합니다. 하지도 않은 살인을 인정했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이 남는다라는 내용이었죠. 장씨가 정말 범인이 맞는 걸까요? 잘못된 수사였을까요? 당시 경찰 내부에서도 장씨가 진범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 이유가 좀 있었는데요. 당일 행적을 조사해본 결과 박양은 장씨와 함께 낮 시간에도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박양이 집으로 가기 전 강남구 잠원동의 모 아파트에서 둘만 있었던 시간도 매우 강해서 그 안에서 이런 관계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집에 돌아갔던 박양을 다시 충동이 느껴져서 불러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의구점이었죠. 물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씨가 전화를 내서 가성으로 여자 목소리를 내서 속였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해 오빠가 그걸 구별 못했을 리도 없고 확실하게 음색부터 억양부터 사투리까지 구별했는데 그걸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하느냐, 그걸 구별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또 진술에는 강도살인을 위장하기 위해 반지를 빼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지는 빼갔으면서 왜 목걸이와 귀걸이는 그대로 냅뒀는가, 이런 문제가 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 그날 삼정장 여관 204호에 투숙을 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에 종업원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그 안에 들어왔다라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 내부에서도 따로 조사를 해봤지만 아무리 봐도 장 씨가 범인이다라고 지목할 만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았죠. 결국 검찰은 수사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합니다. 처음부터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봤는데 다시 보더라도 장 씨는 범인이 아니다라는 판단이었죠. 그때 검찰의 눈에 이상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경찰의 수사 기록을 보면 최초에 의심했던 사람은 장 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 씨였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인 9월 22일 다른 해외 연수생 동기들과 함께 모두 다 장 씨 포함, 정 씨 포함 모두 다 수사본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정군이 수사본부에서 몸을 떱니다. 해서 형사가 왜 그렇게 떠느냐라고 했더니 추워서 그렇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답을 했죠. 물론 이걸 가지고 의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 지금부터 18일 전후에 행적을 써놓으세요 라는 내용의 정 씨가 한 가지 사실을 빼버립니다. 잠실 장미 아파트에 사는 삼촌 집에 갔다라는 그 사실을 빼버린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상황이죠. 삼촌 집에 사는 장미 아파트를 뺀 게 왜 이상하지? 피해자의 오빠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즉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이었죠. 분명 그때 거기에 간 흔적이 확인되는데 자신이 그 아파트에 갔다는 걸 빼버린 겁니다. 실수였을까요? 정 씨의 친척들의 직업 주소도 모두 써라 라고 얘기하자 그제서야 하나씩 쓰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웃 옆에 있었던 동, 삼촌의 집이 장미아파트 24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6동으로 허위로 작성합니다. 이에 대해 당시 경찰은 의심을 합니다. 왜 이 사람만 당시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지? 왜 이걸 틀리지? 불과 며칠도 안 된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자 정 씨의 삼촌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숙모 장모 씨를 만나게 됩니다. 해서 물어봤죠. 혹시 추석날 오지 않았느냐? 추석날 오고 나서 그 이후에 언제 왔느냐? 라는 내용들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확인해봤을 때 분명 정 씨가 이상하다라고 경찰은 판단했죠. 경찰이 이런 확신을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 씨와 숙모 장 씨가 서로 말을 맞춘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둘이 언제 왔고 언제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맞춰져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경비원 아저씨가 보는 내용, 이런 내용과는 진술이 달랐던 겁니다. 결국 형사는 다시 찾아갑니다. 이때까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포니 승용차가 세워진 걸 보게 됩니다. 자동차? 이동수단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왔는데 이 집엔 자동차가 있었네? 라는 생각이었죠. 해서 자동차 내부를 살펴봤는데 시트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정 씨에게 시트를 언제 갈았느냐라고 했더니 얼마 전 그냥 갈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 거에 대해 압수를 하게 됐죠. 그걸 국과수에 보냈습니다. 혹시 이 시트에서 이상한 게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었죠. 그런데 하필 그날이었습니다. 치은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장군의 것과 일치한다. 즉 장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경찰은 정 씨에 대한 모든 수사 내용을 다 뒤집어 엎고요. 치은에 집착해서 장 씨만을 집중 추궁, 그 이후 일종의 고문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해서 허위 자백이 나왔고 그 이후에 검찰은 이상하다라고 판단해 현재까지 온 상황이었죠.
이렇게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 씨가 범인이 맞을까요? 놀라운 점이 확인됩니다. 첫 번째 증거. 정 씨의 자동차 시트 커버의 분석 결과 혈액이 확인됩니다. 근데 그 혈액은 시트에서도 나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옷에서도 묻어 있었습니다. 사망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 청바지, 거기서 조그맣게 떨어져 있는 혈흔들, 티셔츠 앞부분은 3mm 혈흔 2개, 1mm 혈흔 2개, 뒷부분에는 7mm 정도 번진 혈흔이 3개, 그리고 직경 1mm의 점 혈흔이 4개, 청바지 앞부분에서도 혈액, 이런 게 다 확인됩니다. 시트까지 말이죠. 시트에선 총 10개의 혈흔이 발견됩니다. 이에 대해 국가수는 이런 통보를 합니다. O형이다. 사망한 피해자 박씨도 혈액형이 O형이었습니다. 차량에서도 발견됐다. 옷에서도 있었다. 이건 동일한 사람일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죠. 증거 두 번째가 존재합니다. 사건 당일날 전화를 해서 친구인 척 밖으로 불러냈던 사람, 경상도 억양이 있으면서 서울말씨를 쓴 것 같은 여자,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정씨의 숙모였습니다. 정씨의 숙모의 목소리와 매우 비슷했죠. 억양, 톤, 모든 게 같았습니다. 증거 세 번째가 확인됩니다. 자동차의 혈흔, 그리고 검찰의 추궁이 시작되자 똑같이요. 정씨는 모든 혐의를 순순히 자백합니다. 단 이틀 만에 말이죠.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인 신문을 했다. 고문하지 않았다. 정확히 본인이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씨는 재판이 들어가자 모든 자신의 자백을 뒤집습니다.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했죠. 정말 놀라웠던 건 가족 앞에서도 변호사 앞에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가서는 갑자기 이랬던 거죠. 가혹행위가 있었는가? 법정에서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가혹행위는 없었는데 허위로 살인자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증거 네 번째가 제시됩니다. 분명 너는 어떠한 허위자백도 하지 않았어. 그 증거가 뭐였냐면 82년 1월 24일 구치소에 수감됐는데요. 구치소에 수감된 이유가 1월 20일 처음으로 자백을 합니다. 근데 무언가 구체적인 내용을 자꾸 거짓말로 해서 논리적으로 물어봤던 음성들도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결국 완벽한 자백이 나왔고 그 자백에 대해 정씨 부모가 듣고 울음을 터뜨리며 수긍을 했습니다. 이게 수긍을 했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정씨가 사건 당일날 밤에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밤 11시경 담을 넘었다. 근데 검찰이 이런 걸 물어봅니다. 아니, 너 말대로 집에 들어갈 때 담을 넘을 순 있어. 근데 집 문이 잠겨있는데 그거 어떻게 열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정씨가 엄마가 열어줬어요. 라고 진술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9월 18일 밤 11시에 아들이 문을 두드려서 내가 열어주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증거 여섯 번째. 정씨는 경찰과 검찰도 몰랐던 당시 노선, 즉 어떻게 저 5km가 떨어진 저 장소를 가게 됐지에 대한 그 내용을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신이 직접 얘기합니다. 아, 차에 태워가지고요. 남산 관광로 등 그 드라이브 코스요. 글로 갔어요. 그러다가 삼정장 여관 앞에서 차를 세우고 그 안에서 살해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해버린 겁니다. 즉 이런 내용을 알린 건 범인밖에 없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죠. 그리고 증거 마지막. 정씨 주변 인물로 탐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의심을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같은 해외 연수 동기생인 친구 김씨가 이런 이야기를 얘기해 줍니다. 박씨가 사망됐다. 박씨가 사망했다고 처음 기사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게 9월 21일 밤 9시 반인데 갑자기 저한테 정씨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상은이가 죽어서 아무래도 우리 모두 다 골치 아프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이거에 대해 왜 의구점을 가졌냐면 범인이 아니면 어떻게 해외 연수 동기생인 자신들에게 경찰이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걸 알았을까에 대한 의문점이죠.
분명 정 씨가 범인이라 도둑이 재발절인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었죠. 이런 총 7가지의 증거를 토대로 검찰은 정 씨가 범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이후 재판은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검찰과 그리고 정 씨의 변호인단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분명 당일날 숙모 집에 심부름을 하러 간 건 맞지만 나는 그날 밤에 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이다. 라고 어머니가 진술을 갑자기 바꿉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숙모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 적이 없다. 왜 이걸 내가 전화했다고 하느냐? 라는 식으로 반박을 한 거죠. 그런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정 씨의 숙모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을 증인을 내세워서 그때 당시에 아파트 출입했던 조카 이야기가 만약에 나오면 경찰이 물어보면 이야기를 좀 잘 좀 해줘 라는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알리바이 조작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정 씨의 숙모가 정 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나는 네 애 때문에 박 씨한테 전화를 걸어준 것도 내가 대신한 것도 숨겼어. 근데 니는 검찰에 가가지고 그걸 인정해버리면 어떡하냐? 말이 안 맞잖아. 이런 식에 대한 내용이었죠. 분명 이게 내용이 사실이었다면 은폐하려다가 이 내용을 실패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직접 증거가 재판장에 나오지 않아 그냥 지나갔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후 피고인 측이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니, 유일하게 지금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건 시트에 묻어있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작은 크기의 혈액이다. 분명 자백 내용에 따르면 정 씨가 범행 당시 얼굴을 2차례 가격을 했고 그때 입과 코에서 다량의 피가 나왔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혈액이 그렇게 적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런 반박 주장을 합니다. 이건 사건 자체를 봤을 때 2가지의 혈액이 존재한다. 2가지의 흔적이 존재하는데 첫째로 사체에서 발견된 교살 흔적, 목을 조른 흔적과 애큰, 즉 손으로 누른 흔적 2가지가 보이는데 이 모두가 정 씨가 주장했던 정 씨의 차량 내부에 있는 안전벨트 그리고 양손을 썼다라는 진술과 일치한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아니 그럼 이게 하나 또 안 맞잖아. 너희가 얘기했던 치흔 맞는 사람 자체가 장 씨였다며 근데 왜 갑자기 정 씨라고 얘기해? 라는 내용이었죠. 국가수 감정 결과 나왔던 이 내용.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이런 반박을 합니다. 피해자가 심하게 반응을 해서 움직이면 치흔의 흔적은 정확하게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국가수 부검의 증언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장 씨다 혹은 정 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또 한 측의 의견이 안 맞는 게 있었습니다. 사체 은닉 과정에 대한 정 씨의 자백은요 실제 사건 현장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발생 4개월 이후의 진술이기 때문에 기억에 헷갈리는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던 내용이었죠. 계속 검찰은 자백 과정을 자발적으로 했다. 이런 내용. 해외 연수까지 다녀온 대학생이 사리분별력이 없을 수도 없고 가혹행위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살인을 인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었죠.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재판부는 판단합니다. 검찰 자체는 직접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 씨 측은 명확한 알리바이 입증을 못했습니다. 분명 진술이 틀린 부분들이 존재했거든요. 재판부는 여러 번 고민한 흔적들이 확인됩니다.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도 나눠져 있었죠. 정 씨가 검찰에서 자백한 살해 과정, 드라이브 코스, 그리고 신었던 슬리퍼의 모양, 지갑의 크기 이 모든 건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데 그리고 묻지도 않은 상황에서 오빠 집 전화번호 어떻게 알게 됐는지 살해할 때 어떻게 안전벨트를 썼는지 남산 드라이브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한 내용 이 모든 건 자백의 신빙성이라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살해 동기, 살해 장소, 방법, 유류품을 유기한 방식 범행 후 집에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많은 번복점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의문점을 붙습니다. 즉, 직접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직접 증거가 왜 없어? 시트 커버 나왔잖아. 거기에 혈액 묻어 있었잖아. 그거 O형이라며. 그거 피해자 거랑 똑같다며. 그런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구상에 O형이 몇 명일까? 즉, 옷에, 시트에 혈액이 묻어있고 그게 O형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O형의 혈액형이, 그리고 그 피가 박양의 혈액이다라는 직접 증거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결과는 무죄입니다.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물기에는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내용이었죠. 결국 허위 자백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석방시킵니다. 범인은 누구일까요? 저희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저걸 왜 해결을 못해?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1981년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DNA 기술이 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지금이었다면 찾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 이후 분명 92년도에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럼 분명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늦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대한 모든 증거품들이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제 대한민국에선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불립니다. 박양을 살해한 범인, 정말 누굴까요? 장씨일까요? 정씨일까요? 아니면 제3자일까요?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뒷이야기건 뇌피셜이에요. 누구도 비하하고 할 말이 없어요. 장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허위 자백에 대한 느낌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정씨 같은 경우에는 허위 자백에 대한 느낌이라는 게요, 이런 케이스예요. 이미 장씨가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나서 사회가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정씨가 검거됐잖아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의 마인드에선 지금 허위 자백을 강요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해도 안 되지만 자백을 굉장히 깨끗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검찰이 하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경찰하고 다르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문제는 이 정씨가 자백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너무 명확하게 해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없었던 일이나 상황의 인과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그 프레임들을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얘기를 다 해요. 그 증거를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다 알지 싶을 만큼 명확하게 나오니까 검찰은 그걸 너무 많이 믿은 것 같아요. 검찰을 믿었고, 근데 여기서 정씨가 한 가지 속된 얘기를 약간 뺑키를 썼던 거라는 느낌이나 약간 이렇게 뭐냐면, 겉 프레임은 같아요. 겉 프레임은 같은데 속에 자세한 진술에 대한 내용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씩의 거짓들이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은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틀려 있다는 건데, 이걸 만약에 허위 자백으로 가려고 했으면 전체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안에 있는 무언가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이 사건에 좀 깊게 보면 사건 현장 검증을 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무슨 여관이 있고 그 옆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 그 진술들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허위 진술로 유도하려고 했으면 검찰이 먼저 물어봤겠지. 여기에 벽이 있었지? 네가 이쪽으로 끌었지? 이런 식으로 허위 자백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다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동선을 딴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검찰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수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얘가 다 얘기하니까 여기 맞네, 여기 있네,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뇌피셜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면서 막상 재판에 들어가니까 이건 지금 명확하게 안 돼버린 거죠. 이 사건에서는 범행 동기, 범행 수법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끌어지게 된 거죠. 계속 누구도 고문하지 않았고 누구도 강압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그런 식으로 자백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아해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건의 범인에 대한 부분은 진짜 애매해요.
너무너무 애매모호하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죠, 결국.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도 그냥 여쭤봤던 그냥 뇌피셜에 대한, 이것도 다수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넣은 건데, 저도 여쭤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검사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때 당시가 원래 같으면 이 정도면은 유죄가 나왔대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이 자백 플러스 1이에요. 자백을 보강해야 되거든요. 자백만으로 구속시켜버리고 자백만으로 이제 처벌을 시키는 거는 되게 좀 비문명적인 활동이죠. 문명국이 아니잖아요. 자백했다고 막 너 죄에 물리고 이래버리면 누군가가 대신 자백을 해서 누군가의 죄를 덮어씌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백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검경 수사에 대한 견제이기도 하죠. 이들이 강압적으로 했을 때 이 피고인의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니까 자백만으로는 절대 유죄 판결이 안 나와서 자백을 보강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있었던 이 내용이 과거, 그러니까 이 사건 전이었으면 아마 유죄 판결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이게 요 시대쯤 들어왔을 때 재판부에서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했었나 봐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냥 무죄 추정의 원칙을 되게 강조했고, 모호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게 너무 강해지면서 이 사건 자체에서도 의심은 진짜 가지만, 그러니까 무죄라는 말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묻기에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뜻이다라는 걸로 해서 이때 당시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명확하지 않은 건 유죄를 때리지 않는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전달을 받았었어요. 그렇습니다. 장 씨에 대한, 정 씨에 대해서, 정 씨가 이제 검찰 측이 제시했던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으로 들어왔어요. 공소장에 보면은 평상시에 박양한테 관심이 많았는데 박양이 장 씨를 만나서 자기가 만나서 나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라는 식으로 어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안 좋아하자 그거에 격분해서 화가 나서 살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걸 아까 왜 방송 본 내용에 안 넣었냐면, 이 자백이 되게 이상한 게, 정 씨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돼요. 정 씨는 박양이 자신에게도 약간 꼬리를 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산에 있다가 올라와서 박양이 자기한테 연락을 줬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자라는 연락을 해서 좀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어디에 데려가서 껴안으려고 했는데 막 이것도 진술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전체적인 내용만 맥락만 좀 살펴보면 껴안으려고 했는데 거부하면서 뭐라고 하고, 거기서 장 씨와 자신을 비교했다고 해요. 장 씨는 더 이렇고 어떻고 어떤데, 이제 외모 비하였어요. 내가 함부로 사람의 외모를 평가할 수 없지만 외모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외모에 대한 내용으로 이게 진실이면 진짜겠지만 거짓이면 자신의 열등감이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너는 더 상대적으로 못 나간다,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비교하고 비하해서 화가 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이제 진술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뭐가 어긋나게 된 거냐면, 당일날 피해자는 장 씨랑 있었어요. 오전부터 장 씨랑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잠깐 이 일이 무슨 남자친구한테 장 씨가 무슨 일이 있었고, 오후에도 같이 있었어요. 계속 같이 있었던 상황인데 왜 갑자기 저렇게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했던 시간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한테 연락을 했다, 뭐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매치가 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았던 내용이 됐던. 그러니까 진술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거냐면, 야 거짓말했으니까 범인이지, 이게 아니고요. 검찰은 이 진술의 자백을 믿었어요. 어떤 뜻인지 알죠? 얘가 얘기한 거를 믿어서 공소장에 들어갔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랑 연락했던 건 뭔데? 여기랑 같이 있던 게 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진술이 진짜 맞아? 이런 얘기인 거예요. 상황적인 거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그런 부분으로 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결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재판부는 정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 씨가 죄가 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정 씨에 대해서 죄를 물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정 씨의 알리바이에 의구심을 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판결문 안에.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너 지금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맞고 상황이 이상하고 넌 그때 당시 행적에 대해서 명확하지도 말 못해. 막 이런 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범행 수법 동기,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살인사건의 제일 중요한 게 동기와 살해 방법, 유기수단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고 나머지만 애매모호해지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상으로 했던 거서 그러니까 무죄가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물리기엔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재판부도 고민 되게 많이 한 흔적이에요. 판결문 보면.